자, 우리 모의고사 지금 하나 남았죠? 자, 시작할게요. 자, 기술 지문이었죠? 이제 기술 지문을 읽으실 때는 항상 또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그런 게 있나요? 자, 이렇게 지문에도 그림 시각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역시 41번 시각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제 속에 시각 자료가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시각 자료를 보충 설명하는 지문 내용이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지문의 어떤 특정 부분과 바로 연동을 시켜서 읽어야 되는데 이건 그나마 빨리 찾을 수 있었죠. 왜요? A 부분이라고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전체 지문 내에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을 찾아서 저 그림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고를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 얘기한 김에 41번처럼 저렇게 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구조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림 속에 A, B, C, D 또는 기억, 니은, 티클리언 이렇게 기호만 나와 있고 용어가 지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넣으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기술 지문에는 그런 그 기술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한계가 있으면 그걸 항상 보완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기술적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안 또는 해결책 이런 구조는 늘 기술에서 출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 그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 역할 묻는 문제도 매번 출제 요소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41번 그림처럼 A, B, C, D, E가 다 하나의 구성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의 기능을 역시 설명하는 지문을 읽으실 때 꼭 연결을 좀 지어보시고 솔직히 이런 거 다 외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읽을 때. 그럼 어때요? 표시만 잘 해두시고 용어에다가 체크만 해놓고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 빨리빨리 끝에 보면 돼요.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네. 자, 문제 한번 살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38번에 전개 방식 문제인데요. 간만에 보네요, 문제. 전체 그림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술 지문이잖아요. 기술 지문은 어떤 하나의 기계적 장치가 어떤 원리로 또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작동되는지 그 작동 방법이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원리, 방법 이런 말 보면 출제 요소에 답이 될 근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각 구성 요소들의 기능, 역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면 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풀다 보면 감이 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역시 일치, 불일치 내용 확인 문제죠. 실수가 좀 바로 풀 수 있고요. 40번에 기억에 대한 이해 적절치 않은 걸 묻는데요. 기억을 어디 정도로 있는지 봅시다.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페브로스카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어.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특징들 위주로 잘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41번 그림 얘기했고요. 42번은 또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죠. 질문 속에서 저 유기태양 전지라는 저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것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과 연결 지어서 또 문제를 푸는데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과학 지문, 기술 지문 치고는 많이 알려진 지문은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 전지는 그러면 태양 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좀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거 정치 얘기 또 지키니까 말해야 돼. 태양 전지가 그죠? 또 그저께 전라도 쪽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난 쪽이 부안 쪽이었는데 그쪽에 근처에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이 원전을 잘 안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에너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 정부가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죠. 남들 다 안 하는 거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앞에 나오면 씨부리는 게 뭐야? 세계 기후에 우리가 앞장서는 나라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가 하는 말이 모순이 있다는 걸 알고 씨부릴까? 근데 안 한다고 했는데. 자, 안 할 겁니다. 자꾸 시키지 마세요. 시켜서 했어요. 자, 태양 전지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것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그래서 역시나 태양전지의 개념장이 나왔다. 이제 신경 써야 될 단어 찾아볼까요? 무엇을 뭐로 변환시킨답니다. 이게 반도체 소재, 소자 또는 그것들의 집합체라고 했으니까 일단 태양전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또는 그런 반도체 소자들이 모여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태양전지는 이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또 이것들의 역할이 나왔죠. 그렇죠? 반도체 소자 그 앞에 수식어 걔가 이하의 역할이란 말이야. 뭐죠?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게 뭐다? 반도체 소자의 기능이다. 항상 우리가 이런 용어들 나올 때 앞에 수식어들 유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까지도 또 알아냈습니다. 그럼 태양광 에너지라고 했는데 태양광 무슨 광사야 이거? 햇빛 아니면 햇빛. 그죠? 빛을 받으면 그걸 전기로 바꿔줘야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왜 태양 잘 드는 곳에 그런 태양판 같은 거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인 그래서 그럼 태양전지인 안에 그런 뭐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에 실리콘 태양전지 종류다. 그죠? 일단 특징은 뭡니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대요. 그래서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혹시 이런 생각 안 했나요? 무기 만들 때 쓰나? 혹시 뭐 그런 생각 안 했나? 아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아직 저는 내용 자체를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뭐예요? 무기, 유기라고 하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적인 어떤 얘기니까 잡아놔야 되겠죠.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전체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종류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로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얘도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주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로 만든 무기. 다음 광전 변환 효율이 높고 말만 들어도 이거 좋은 얘기 같다 그지? 우리는 이 옆에 뭐만 적어되는데 장점, 정수 제한 되잖아요. 필요할 때 보면 되는 거고요. 사용 수명도 길어요. 오 좋은데? 근데 만 붙었습니다. 바로 뒤에 단점 나오겠다 그죠? 가격이 고가입니다. 들었네요. 그리고 가공성도 떨어진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만들기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 여기는 옆에다가 그냥 뭐만 장단점만 표시하고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 광전 변환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위에 있잖아요.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해보세요. 태양광을 전기로 광을 전으로 광전 그죠? 자 이제 유기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태양 전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종류죠. 유기태양 전지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 종류를 보시다시피 대비되는 짝으로 설정해 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과 유기태양 전지의 대비되는 짝. 근데 얘는 이미 벌써 반도체 소자가 유기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버렸네요. 그죠? 얘는 아까 무기였잖아요. 그 내용상 대조가 되고 있다. 늘 하던 거 우리 그대로입니다. 자, 가격은 싸요. 그러면 이거가 반대된다, 이죠? 그죠?
가격은 싸다. 장점이죠. 그리고 가공성도 뛰어나네요. 오, 잘 만들 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장점 많네요. 근데 좀 안 되겠다, 이제. 광전 변환 효율은 낮아요. 그리고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또 장단점. 대리. 확실하죠? 자, 그러면 결국 둘 다 장단은 있었는데 무슨 생각할 수 있으면 기술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장점과 이 아이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거 만들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자,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오, 좋아. 광전 효율도 높아. 오, 너무 좋아. 그래서 유기와 무기를 같이 넣은 하이브리드 태양 전지인 페브루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주목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실리콘 전지가 갖고 있는 무기의 특징과 그리고 유기태양 전지의 특징을 동시에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의 장점들을 다 살리고 있다. 자, 그래놓고 이제 1문단 끝났어요. 아까 우리 39번에 일치 불일치 문제 있었잖아요. 페브루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이거 조절 불가능한지 모르겠고요. 이번에 산화이론 안 나왔죠. 넘어가고요. 3번 태양 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거는 뭐 답이죠, 그죠?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4번, 5번, 5번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여기 특히 잡아놨네요. 실리콘이었네요. 그리고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 전지는 실리콘 아니죠. 얘는 실리콘은 그냥 무기일 뿐입니다. 여기저기 다 틀렸죠, 그죠? 그리고 이거 유무기 하이브리드는 페브루스카이트 겁니다, 그죠? 짬뽕에 나네요, 그냥. 자, 이 문제 하죠.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 보면서 왔다 갔다 합시다. 페브루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명 제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이 있고 A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 같으면 이런 A 부분 옆에다가 양이온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작은 양이온 B가 있습니다. B 쫓겨난 것 하나 있네요. 그죠? 제 가운데. 그 다음에 각 면 중앙에 음이온 X 이게 존재하는, 보세요. 각 면에 이런 거 보이고 있죠.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말한다. 그래서 페브루스카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했고요. 자, 이 페브루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자, 지금부터 특징이니까 또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이온들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아요. 뭔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가 약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뭐가 잘 분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 그럼 여러분 이것도 출제 요소입니다. 왜요? 원인, 결과잖아요. 일반입니다. 그죠? 이온들 간의 결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런 약한 자극만 받아도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이게, 그러면 이 빛이 바로 뭐예요? 외부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약한 반응에도 반응이 활발했는데 그 중에 빛에 의해서, 여러분, 뭐뭐에 의해, 인과죠, 인과. 빛에 의해서. 즉,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답니다. 역시 이 페브루스카이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빛이라고 하는 약한 자극을 받아도 전하를 아주 잘 생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가 또 뭔고라고 했더니 즉 앞뒤가 같은 말 전자와 전공을 가리키는 말이 전하였네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설명해줬네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공은 플러스. 자, 이렇게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BX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페브루스카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중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이 페브루스카이트는, 자, 초제 요소입니다. A의 유기 양이온이, 아까 우리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A 부분에 그림에 보시면 큰 양이온 A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6이라는 말도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B에는 무기 금속 양이온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B도 양이온만 설명했는데요. 거기에도 무기를 넣어주면 좋겠고요. X에는 음이온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X는 이미 음이온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A, B, X 옆에다가 A는 유기 플러스, B는 역시 무기 플러스, 그리고 X는 음이온 마이너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 풀 때도 빨리빨리 보이겠죠? 다음. 이제 이온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한 단어 표시예요. 뭐뭐에 따라, 뭐뭐 한다라는 말. 이런 것도 주목하세요. 역시 뭐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말이 어떤 기준점이 되죠. 여기 달라지면 이 뒤에 결과물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뭔지도 잘 보세요.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 이온이라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화학적 합성이 가능하다는 어떤 정보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세요.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이온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합성을 막 해낼 수 있는 아이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막 달라지고요. 아까 우리가 저 봤던 꼭 정육면체만은 아니더란 말이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자, 여기는 확실히 출제 요소인지 아시겠죠? 뭐뭐이면 달라지면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전하라는 게 지금 뭔데요? 전자와 전공 아닙니까? 이런 걸 좀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내야, 그지?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즉 태양광 빛을 받았을 때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이런 이온 종류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달라지는 걸 잘 이용하면 더 많은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해놓고요.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네요. A, B, X 자리에 딱 이온 자리죠.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 이런 경우도 출제 요소죠. 2개 이상의 원자가 온다. 자, 이 이온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이 되는 그런 이온이 오면 광전 변화율이 더 높아집니다. 더 좋은 거죠?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단 가지고 39번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은 풀 수 있어야겠죠? 40번을 까먹기 전에 바로 갑시다. 1번, 빛에 의해 전하를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그렇죠? 이 아이는 지금 빛에 의해서 전하를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 바꿔서 전자나 전공을 많이 생산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전하가 이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2번. 이온과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맞다, 그지? 결합 에너지가 작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틀렸네요. 그죠? 약한 자극에도 반응이 아주 활발히 일어난다고 하겠으면 반응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답 쉽게 또 찾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이번에. 그 다음에 3번도 이온의 종류에 따라 이거죠. 출제 요소가 될 만한 거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대로 쓰고 있네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유기이온과 무기이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잘라봅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페브로스카이트는 이 태양전지는 유무기가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특성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 뒤에 거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핵심이다. 똑같은 말이죠. 5번 ABX 자리에 오는 이온이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인지 여부에 따라 그런데요. 이것도 보세요. 이건 출제요소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거 문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A 부분인데요. 41번 그림을 좀 봐가면서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겠죠? A, B, C, D, E 5개 있네요.
각각의 기호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으셨나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 뭐 빛이 들어오나요? 빛이 들어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그리고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플러스 여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겠죠? 자, 읽어볼게요. 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광전 변화를 위해서, 그죠? 태양광을 빨리 전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됩니다. 여기 여러 층이다, 그지? 오케이. 결국 이 아이들 역할은 다 뭔데? 빛을 받으면 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 말이야, 그지? 먼저 투명 전도성 소화나물, 즉 TCO층은 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전면 전극 역할을 한답니다. 아직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능은 표시하셔야죠. TCO의 기능은 전면 전극 역할이 됩니다. 그럼 앞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류가 잘 흐른다는 특징이죠. TCO의 특징. 그리고 빛도 잘 투과되는 산화물 유리 기판을 쓴답니다. 근데 빛을 잘 투과시킨대요. 우리가 빛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건 이 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TCO의 가능성이 전화까지 오겠네. 이 정도만 적어놓고 지나가면 되죠. 야, TCO는 우리가 이거 동그라미 쳐서 표시해 놨을 거니까 지문에 필요하면 여기 빨리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전류 잘 흐르고 빛도 잘 통과됩니다. 산화물 유리 기판되고요. 다음 전자수송층은 그 다음인가?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그럼 페브로스카이트 층은 또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그러면 순간 페브로스카이트 층의 기능도 나왔습니다. 뭐예요? 전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표시해놔야죠. 전자를 TCO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TCO층은 여기고요. 여기로 전달하려면 뭔가 잘 붙어있는 쪽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전자 수송층이라고 한다면 그러고 보니까 말이 안 어렵다. 전자를 옮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자 아까 어디서 만든댔어요?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전자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토스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맞는지 좀 더 우리가 읽어보면 더 확실해질 거고요. 한번 봅시다. 잘못되면 다시 고치면 되고요. 그래서 전자수송층에 대한 얘기가 만약에 여기라면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그렇죠. 여기서 전자를 만든다고 보시고 이거를 다시 여기서 받아서 여기로 토스해준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서 두 층은 뭔데요? 여기겠죠. 요 가운데 녀석이 요 두 층을 직접 만나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아서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이는 게 뭔데요? 이거 기능이잖아요. 바로 요 전자수송층의 기능이네. 광전 변환 효율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아이 기능이에요. 맞네요, 그러면. 자, 전자수송층에는 무기 반도체 금속 화합물인 이산화타이탄륨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아까 우리 무기 유기인이 계속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 이 전자수송층은 무기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이산화타이탄륨이라는 재료는 내부에 나노 크기의 공기 구멍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다공이 뭔데요? 구멍 많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자 수송에 용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산화타이탄륨이 이제 왜 구멍이 많으냐? 그건 전자를 수송해내는데 기여했던 역할 때문이었네요. 그리고 페브로스카이트 층과의 흡착력을 높여, 그죠? 이 아이의 역할은요, 요거와의 흡착력을 높여서 태양광 입자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한대요. 그리고 태양광은 여기서 들어왔죠? 그러면 그 받은 걸 이렇게 좀 내려올 때 이 아이와 더 잘 밀착되어 있으니까 이 빛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수송층. 이 빛 광자가, 태양광 입자가 최대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빛이 잘 흡수돼야 빛이 많이 들어와줘야 전기로 바꿀 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 결국 같은 말이죠. 자,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알아?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인 맞네요, 그죠? 페브로스카이트층에 도달하여 흡수되면 여기까지 봤어요, 우리.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브로스카이트에서 전자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전자가 원래 있었는데 빛이 막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리에 안 있는데 자리 이탈한데 어디로 가나?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전공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봤잖아. 전자 수송층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가 여기서 수송이 되어서 또 이렇게 잘 전달시켜주는 게 전자 수송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있었는데 빛이 잘 흡수되면 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가져서 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전극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있던 자리에 다시 뭐가 생긴다고요? 전공이 만들어진대요. 전자가 이 자리를 비웠죠. 그 자리에 전공이 생긴대요. 이런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자는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전공이 생겼습니다. 이들 누군데요? 전공이죠.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전자 수송층 때문에 올라갔다면 전공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전공은 뭐였어요? 플러스였죠. 이것이 플러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공 수송층은 그럼 여기가 전공 수송층이겠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전공이 내려오는 수송층, 이제. 페브로스카이트 층에서 생성된 전공을 그렇네요. 여기서 전공도 만들어졌죠. 그러면 전자도 만들어지고 전공도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하나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생성된 전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가 후면 전극대라고 했고요. 아까 우리가 TCO가 전면 전극이었잖아요. 자, 이제 이름의 퍼즐을 다 맞췄습니다. 기분 좋아졌어. 자, 이제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는데 누가요? 그 쭉 올라가 보세요. 전공 수송층이잖아요. 여기는 유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이름 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잖아요. 이 전지는 유무기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와 무기를 다 갖고 있다는 게 이 수송층이었네요. 유기무기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는 전도성을 더 높여주고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전공 수송층이죠. 후면 전기계, 자, 이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져 광전 변환 효율을 또 높인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와 전공은 그렇죠. 여기서 다 만들어졌죠. 각각의 수송층을 통해 먼저 전자는 위로, 전공은 아래로 이제 해서 양쪽 전극에 도달한다. 그렇죠. 얘는 전자는 전공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형성되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 이동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지금 전자 만들어서 올라갔잖아요. 전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돼요. 이 중에 외부 회로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류의 고동이 가능해져서 전류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자, 그럼 A 문제 41번. 요거도 다 채웠고요. 든든합니다. 갑시다. 1번.
A는 TCO네요. 태양 전지의 전면 전극으로 올커니 C에서 만들어진 전자. C는 페로브스카이트층이니까 맞죠? 여기서 만든 전자를 맞죠? 맞네요. 2번 B는 전자 수송층이네요. A와 C의 직접 접촉을 막았다. 그렇죠? 즉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태양 전자의 광전 변환율을 높인다. 특징 맞죠? B는 맞네요. 다음 3번 B와 D는 둘 다 전자 수송층 전공 수송층들입니다. 그지?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그럼 전하를 빨리 가보세요. 여기는 전자를 수송하고 여기는 전공을 수송하니까 둘 다 전하 맞다. 그지? 그래서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땡. 여기는 6인데 이제 여기는 무기였지만 D 때문에 틀렸네요. 3번 편집이 쉬웠다. 그지? 네. 다음 4번 C가 중간 중심부처는 A, 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해. 그죠? A와 B를 통과해서 빛이 내려왔죠? 그러면 거기서 뭐 만들어져요?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를 그지?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빈자리에 전공이 또 만들어서 내려오고 그랬죠? 해서 전자와 전공을 만들고 있죠? 이게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5번. 전자와 전공이 각각 B와 D를 통해 A, E에 도달하면 외부 회로가 형성되었고 그대로 그 과정 따라갔을 때 만들어졌죠. 전류가 흐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가기 전에 39번에서 또 우리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2번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산화물 유리 티판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여기서 쓰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빛이 더 달2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전류가 잘 그리지만 빛의 투과율이 높았다 얘기해야겠죠? 낮은 게 아니고 높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이렇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아까 정육면체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얼마지 제작이 가능하고. 곡면도 가능하고. 빛 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빛, 색채 조절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공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한번 돼요. 장점이다, 그지? 다만 붙었어. 단점이겠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낮은 이 에너지 변환 효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짧은 사용 수명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사용 등의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열된 아이들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가진 아쉬운 단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마지막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그래서 진행되고 있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네, 용산에서 맡고 있죠. 그죠? 이제 자, 38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물었습니다. 1번 대상을 요소별로 분석. 그럼 우리 요소별로 다 봤잖아요. 구성 요소라는 말 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요소에도 알아야죠. 분석했죠? 정답 1번. 나머지는 뭐 설명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4번에 문제점들은 우리가 장단점 체크할 때마다 문제점을 좀 보였어요. 근데 그걸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계별이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좋아. 그럼 이렇게 해결하자. 근데 그 해결할 때도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9번에 나머지 전지 좀 볼게요. 1번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형태나 색채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죠? 네. 역시 특징에 해당하는 말들 주목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4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사용 수명은 짧지만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였잖아요. 친환경적인 소재도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잖아요. 사용했으면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용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 4문단까지 읽었던 내용 가지고 선지를 2개나 구성했네요. 끝까지 우리가 읽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번 하나 남았네요. 갑시다. 유기태양 전지는 하고 시작되네요. 유기태양 전지. 유기태양 전지. 실리콘 태양 전지에 비해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인 흡광 개수는 1000배 이상 높답니다. 그 말은 흡수 진짜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흡수를 그렇게 많이 태양빛을 흡수했으면 전기를 많이 생산해냈다면 이걸 더 많이 썼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광전 변환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어서 광전 변환율이 낮잖아요. 쉽게 말해서 빛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힘은 약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단점이었죠. 그래서 흡광 계수는 엄청 높았어. 잘 받아줘. 근데 매우 얇은 두께에서도 빛의 흡수를 극대화하여, 다 장점이죠. 다량의 전하를 생성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전자 만들면 됐잖아. 왜? 근데 그럼에도 광전 변환 효율이 실리콘 태양 전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맞죠? 낮다고. 그 이유를 지금 또 설명하네요. 왜 광전 변환율이 낮으냐? 그 이유입니다. 빛의 흡수로 만들어진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대요. 일단 빛이 흡수되면서 전하는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전자 전공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만들어진 전자가 얼마 가다가 퍼진단 말이야. 쭉 못 가고 얘가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그 이동 속도도 느리다. 무거 이동이야. 아니 전자의 이동이겠죠. 단점들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전자만이 전극에 도달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전자가 만들어져서 전극으로 가야 이렇게 외부 회로가 돌려가지고 그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전자를 만들게 하면 뭐합니까? 얘가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전극에. 이동 속도 너무 느려가지고요. 가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전극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전자들은 결국 에너지를 잃었어. 쓸모가 없어. 전공과 다시 결합하기 때문에다. 여러분, 전자가 잘 만들어질 때 올라가줘야 여기 전자에서 전극으로 가서 전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외부 회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보기 안에 있는 가의 내용을 그리고 뭡니까? 이거 유기의 태양 전지가 가진 어떤 그 장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장점보다도 그 단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탄소는 다른 황소, 특히 수소, 산소, 질소 등과 쉽게 결합할 수가 있고 탄소의 특징, 다양한 화합물을 또 만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도 있어. 이러한 탄소가 주요 성분이 되는 유기물질은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 나가 관련이 있다 그치? 그 유기 태양 전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럼 유기 태양 전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탄소라는 얘기잖아요. 탄소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기물질은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화학 반응을 잘 일으켜서 또 부식되거나 연소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이 유기 태양 전지가 광전 변환 효율이 낮은 그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들이 또 왜 또 이게 나타났냐니까 주로 이 유기 태양 전지는 탄소로 만들어져 있고 탄소가 이거 쉽게 부식되거나 연소되는 게 그 또 단점이잖아요. 이 단점들 때문에 만들어진 아이니까 당연히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네요. 전진합니다. 1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광전 변환 효율을 더 높이려면 전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유무기잖아요. 어쨌건 이 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어차피 유무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 유기의 단점을 보완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 유기의 단점이 바로 뭐였어? 이동 속도가 느린 거였어. 그리고 올려주면 이 아이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 이제 2번.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기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흡광 계수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핵심이겠군. 땡! 너무 쉬워서 3점짜리도 아니야. 보통 이런 보기짜리 달려있는 게 3점짜리인데. 그치? 자, 이미 이 유기는 흡광 계수, 즉 태양빛을 받는 그 계수가 실리콘보다 1000배 이상 높았던 아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건 훌륭히 갖추고 있는 아이야. 근데 뭘 이걸 더 높여? 할 필요가 없죠? 다만 문제는 이거였단 말이야. 이걸 보완하는 게 시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높은 아이를 뭐 더 높여서 뭐하게? 전자이동 속도를 고려했어야 됩니다. 나머지 3, 4, 5번 다 맞는 말이겠죠?
유기태양 전지의 사용 수명이 짧다라고도 했는데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였어? 아하, 재료로 사용되는 그 유기물질의 특성에 원인이 있군. 이 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탄소의 원인이 있군.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말 얼마든지 바꿔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페rovskite 태양 전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물질과 외부 환경과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겠군. 그렇죠. 지금 내부 물질은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그 외부 환경은 바로 뭔데? 그 탄소가 이런 뭐 산소나 공기 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식과 연소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5번. 유기태양 전지가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 광전 변연율이 낮은 것은 만들어진 전하 대비 전극에 도달하는 전자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죠. 그죠? 잘 만들었다고. 전하는 잘 만들었는데 전극으로 못 간단 말이야 지금. 왜? 이동거리가 너무 짧고 속도도 너무 느렸기 때문에. 자, 잘했네. 자, 그럼 이번에 독서 질문 3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교과서 좀 나가겠습니다. 문제였어? 이거 문제야. 교과서가 혹시 없을 때는 오늘 처음이니까 해주는데 다음에는 미리 내한테 문자를 보내놓든지 해줘야 돼요. 준비하게. 아니면 또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내가. 자, 일단 오늘 뭐 한 차례인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양한 시대 할 차례네. 4-3단원. 뭐야? 성견지명. 지금 고사된 게 있다. 오.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그릴기. 근데 여러분 이거 본 거 안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 한번 했죠? 이렇게 규중지류 쟁론기만 했고 그 뒤에 피역사문 그때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자, 일단 다양한 시대의 그릴기의 개념부터 한번 보고 할까요? 다양한 시대의 글을 일단 읽는 것이 글이 쓰인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간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고전 작품 같은 걸 읽어보로써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고 그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구나 등등을 알 수가 있죠.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글이 지닌 가치를 깨닫고 사고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다. 다양한 시대의 글을 잘 읽으려면 이게 또 방법이네. 글에 반영된 당대의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를 좀 우리가 알고 근데 벌써 우리가 좀 아는 게 있어요. 옛날 고전 작품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인용이 좀 많이 나오죠. 뭐 중국 고사라든지 누구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습관입니다. 이게 다 관습이에요. 또한 자기의 글들, 자기를 보통 겸손하게 낮추어 말하는 것들 다 그게 관습입니다. 글쓰기 관습이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글이 쓰인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 봅시다. 또리가 뭔데요? 계속 읽는 방법이죠. 시대별로 어떤 특성을 지닌 글이 생산, 유통되는지 그 이유를 사회적 필요나 독자의 요구와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 새로운 독서 문화 형성에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말은 없었지만 이런 게 또 선택지 한 번씩 또 선지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다음 두 글은 바느질 용품 7가지를 의노한 고전 수필과 가죽으로 만든 잡화 3가지를 의노한 반대 수필이다. 그럼 두 글의 공통점은 둘 다 의인화했다는 점이죠. 그죠?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뭐 우화 이런 말 많이 쓰죠. 글의 내용과 형식에 드러난 당시 사회 문화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 그럼 필기 되어 있으면 일단 생각하고요. 없으면 보충하세요. 일단 갈래는 고전 수필이라고 얘기했죠.
항상 우리가 수필을 읽을 때 마음가짐은 뭐다? 그래, 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인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개성적인 가치관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깨달음 중심, 가치관 중심으로. 그리고 이 글이 옛날 그 여인네들이 주로 많이 썼다라고 해서 보통 그런 내간체 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간체. 우리가 이 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그 여자한테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규자와 함께. 그죠? 여인들의 글. 자, 그리고 일단 성격은 이런 사물들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했죠. 그죠? 그래서 우화적 수법 쓰고 있고요. 인간 세상을 통제할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화소설이라는 건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동식물 따위를 마치 사람처럼 내세워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거거든요. 그 풍자의 목적입니다, 항상. 자, 그리고 이제는 바느질 도구들의 불평, 불만을 우리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도와서 바느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공이 제일 컸다라고 자랑하죠. 그걸 공치사라고 얘기하죠. 그 치사와 불평. 그래서 처음에는 이 7 바느질 도구들이 다 지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나가라고 얘기하다가 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인이 자다가 벌떡 깨어나가지고 야, 입 닫아라. 너 됐거든. 내 집 느가 라고 하는 바람에 얘는 같이 의기투합해서 싸잡아서 이제 여인을 공격하잖아요. 또. 이제 마지막에 누가 감투할미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고 저 반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결국 감투할미만 우쭈쭈 해주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치? 별거 없었어. 자, 주제. 모든 뭐 사람이들 그지 자기 역할 태어난 자기 임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자기의 역할과 직분에 따른 그냥 부지런한 성실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에서 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인칭 쓰고 있고요. 3인칭이라는 것은 이미 거리감을 두고 그 대상들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찰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내용 가볼게요. 규중, 치루, 쟁론기입니다. 규중, 아까도 했지만 이거 안방 규자죠. 여인네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안방이잖아요. 그래서 내 또는 규는 다 여인들을 가리킨다.
자, 그 규중에서 그 여인의 방에서 치루 7명의 벗들이 쟁론 서로 다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쟁론 뒤집어봐요. 논쟁이죠. 말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제목 끝에 기나 설이 붙으면 이거 고전수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죠. 이른바 소위 규중 치루는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7벗이다. 그라는 남자 선비들의 필묵과 종이 별을 바로 문방사우라고 삼았으니 여자라고 해서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 여자도 있다. 서리법. 그러면 남자들이 선비들이 자기 방 안에서 벗하고 있는 4가지 벗이 있네요. 이게 문방사우죠. 자, 그럼 4명의 벗이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4명의 벗이 누굽니까? 필묵, 종이, 벼루라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한자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필무견이라고 해서 이걸 쓰는 말이 있어요. 지가 뭐겠어요? 지 페이퍼 종이지. 필 여러분 수필이 무슨 뜻인지 알아? 수필? 붓 있지 붓. 필자야. 수 따를 숫자야.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수필의 뜻이야 원래. 그러니까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섞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묵은 뭐야? 먹이도 먹 이제 벼루가 연입니다. 그래서 지필무견. 이렇게 남자들이 있다면 여자들도 왜 없을까?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바느질에 도움이 되는 7가지 그 도구들이었죠. 이러므로 바느질을 돕는 것을 각각 이름을 정해 벗으로 삼았으니 먼저 이름 한번 볼까요? 바늘은 새우각시. 일단 한번 다 했던 건데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 2가지 원리로 지어졌죠. 뭐였죠? 그 생긴 모습을 묘사해서 지은 거랑 그 용도, 쓰임새를 가지고 지은 거랑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새우각시, 새우가 무슨 뜻이야? 간을 다 세자에 허리 요자죠. 그죠? 간을 이렇게 있다면 이 허리가 그지 간을 단다 말이야. 얘는 좀 부동하게 그렸는데 간을 주죠. 그래서 이걸 새우각시. 그 다음 자는 척부인. 그럼 이 척자가 무슨 척자였어? 자척자죠. 한자, 두자, 석자 할 때 그 자척자. 자가 약 한자가 30cm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아니네요. 이건 생김새.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재는 거니까 자척자. 잰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용도네요. 그죠? 생김새. 자, 그 다음에 가위를 교두각시. 자, 머리 두자에 교차할 교자. 머리가 교차하면서 가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생김새죠. 또 인두를 인화부인이라고. 자, 인화, 끌어당길 인자에 불 화자잖아. 불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는 도구. 뭔가 뜨겁게, 그지? 만들어서 옷감 같은 거 이렇게 누르거나 그럴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인두. 아마 여러분들 산 같은 거 보면 그 죄인들 고문시킬 때 다리 이렇게 휘게 해가지고 몽둥이 2개 집어넣어서 쫙 따는 거. 그리고 줄이를 튼다라고 하죠. 라 하는 거, 줄이 트는 거. 그거 말고 불에 씩 찢어서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네. 당해보고 싶네. 다음. 다리 밀을 울랑자. 요 울자가요, 다리다 울자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그럼 또 인화부인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 불을 끌어당기는 모습, 생김새. 그리고 울랑자, 다린다 그랬죠? 다리는 건 뭐예요? 소리, 이거 용도겠다, 그지? 불을 끌어당기는 용도. 이거 다린다라는 어떤 의미 자체의 용도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실은 청홍 흑백 각시.
색깔이죠? 파란색, 붉은색, 검은색, 흰색, 역시나 바로 외모겠지, 그치? 그리고 생김새. 다양한 색깔 종류들을 얘기했고요. 자, 골무를 감투할 및 그 소톱 이렇게 보호하려고 넣는 거 골무할 거예요, 골무. 그지? 그게 마치 대감들이 쓰는 관복 입고, 그죠? 대궐에 들어갈 때 쓰는 그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투 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반장이나 대장이나 그런 거 그러면, 아이고야, 감투 썼다며? 이런 말 한단 말이야. 벼슬 자리 오란다라고 해서. 그걸 감투라고 합니다. 뭐예요? 생김새죠, 역시. 모습. 자, 다음. 이제 주종부인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나면 이 치루가 일제히 모여서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자기 역할들을 끝까지 해냈다. 하루는 치루가 모여 바느질의 그 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가 나오면서 허리를 재며, 여러분 자잖아요. 자의 용도가 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잰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겠죠. 정말 잰다라는 말도 있고,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뜻에서 잰다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중의성이 있네요. 그래서 허리를 재며 말했다. 여러 것은 들으라. 나는 가는 명주, 붉은 명주, 흰 못이 가는데 아름다운 비단들, 지금 열과 근육이 다 뭡니까? 옷감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감이든 자기가 다 뭔데? 자니까 잰다 이 말이야.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름질할 때, 여러분 마름질이 뭡니까? 옛날에는 옷을 다 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집에서 여성들이 길쌈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재고 자르는 걸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재야 되겠죠. 그래서 마름질할 때 길고 짧음, 넓고 좁음,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할 수 있었겠니?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최고야. 자, 이제 가위가 나오네요. 두 다리를 빨리 놀리며 뛰어나와 말할 때. 왜? 빨리 지나라 가고 싶으니까. 서들고 있죠. 야, 자야. 그대가 아무리 마름질을 잘한들 내가 안 잘라주면 모양이 제대로 되니? 내 공과 다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하지 말라. 이제 바늘이 가는 허리를 또 구부리며 날랜 부리를 돌리며 말이다. 여기가 부리겠죠. 아까 여기가 부리겠죠. 그렇죠? 자, 야, 너그 두 친구의 말 옳지 않아. 진주 10그릇이 있으면 뭐해? 그걸 다 뺀 후에야 그걸 구슬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우리 속담이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빼어야 보배다라는 말. 또 어떤 비슷한 말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걸 가치 있게 뭔가 만들어줘야 그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단을 두루 잘한다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옷을 만드는 게는데? 장루비, 중루비, 짧은 솔기, 긴 옷을 이루는 것이 다 나의 이 날래고 빠름이 아니라면 잘게 안고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려? 첫 부인이 재고 교두각시가 베어낸다 하고 하나 내가 아니면 공이 없으니 두 것이 무슨 공이라고 자랑하는데? 입 닫아라 하니까 이제 실이 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며 화가 나서 말했다. 이것도 실의 어떤 생김새 가지고 마치 화를 낸 듯한 모습도 재밌게 표현한 거죠. 야, 바늘아. 네 공이 내 공이잖아. 왜요? 바늘 가진 곳에 또 실 가야 되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착한 척 하나 한 솔기 반 솔기인들 내가 아니면 어찌 성공하는데? 자, 이제 감투할미가 웃고 나서 말했다. 야, 각시님들 그만 좀 하지.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손뿌리가 아프지 않게 바느질을 도와드리는데 옛말에 말하기를 이런 분들이 다 옛날 글쓰기 관습이었다고요.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고 하였으니 자, 일단 무슨 말이야? 닭의 입이 낫지 소의 뒤는 안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두머리가 리더가 되는 게 더 좋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아도 그 꽁무니에서마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쓴 말이 개구우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닭의 입이 되라 소의 뒤는 말고 개구우후 닭개자에 소우자 알죠?
자, 청홍 흑백가치네 즉 바늘을 실을 이제 새우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나? 야, 너는 결국 누구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라고 감투할미가 지금 비난을 하네요. 실로 얼굴이 아깝다. 야, 나는 늘 그 바늘의 귀에 찔리지만 낯가죽이 두꺼워 견딜만하여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럼 니는 뭘 할 말이 많노? 이제 인화 부인이 말했다. 싸우지 마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다. 중누비 잔누비가 누구 때문에 저 가닥처럼 곱게 되며 한솔기 반솔기가 내가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 곱겠니? 바느질에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여 바르지 못한 것도 다 내 손바닥을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인두 가지고 싹 가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못한 흔적을 딱 감춰주잖아. 그러니 바늘의 공이 나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야. 자, 이제 다리미가 나옵니다.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 웃음으로 말했다. 야, 인화야, 너와 나는 거의 맡은 일이 같잖아. 가리는 걸. 그렇지만 인화는, 즉 너는 바느질 할 때만 쓰잖아. 난 다 사용되거든.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 얄미운 여자들이 하루 할 일도 열흘이나 한 곳에 뭉쳐놓고 안 하고 게을러서 그래서 살이 구깃구깃한 것을 옷감이 다 이렇게 묵혀져 있는 거죠. 나의 넓은 이 볼기로 그 다리미 밑에 바닥이 넓잖아요. 그걸로 한번 싹 스치면 굵은 실이 낱낱이 펴지며 그 제도와 모양이 다 고와지잖아. 더욱 여름철을 만나면 손님이 더 많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름은 보통 옷감을 얇은 소재를 많이 입잖아요. 특히 마 소재하죠. 린넨이라고 해서 그거 엄청나게 잘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될 날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도 한가하지 못한데 의복이 내가 아니면 어찌 고와지겠니?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서 풀 먹여서 그냥 널어두고 잠만 자고 결국 부딪혀 말린 것을 나의 넓은 볼기가 아니었다면 어찌 곱게 되며 세상 남자들이 어찌 구김살 없는 것을 내 아니면 어떻게 입었겠니? 이러므로 옷을 만드는 공은 내가 제일이야. 여기까지 해서 규중 치류들의 치사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제를 떠올려야겠죠. 예, 자기 자랑만 일삼는 그런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공자였구나. 자, 이제 규중 부인이 자다가 깼어. 왔어. 야, 치료의 공으로 옷을 만들기는 하나 그 공이 다 사람 쓰기에 달려있으니 어찌 치료의 공이라 하겠나? 다 내 공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를 보여버리니까 이 도구들이 이제 합심해서 이 인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 나봐! 하고 이제 첫 부인 자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와, 저년저거 말로 저 매정한 게 저게 사람이고 공도 모르는 게 바로 저게 여자다. 옷감을 자를 때 먼저 나를 찾고 그걸 다 성공해내면 쥐공이라고 하잖아. 게으른 종의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 못 줄 줄 알고. 자,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막 누구 손바닥 때리거나 이거 때릴 때 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으른 종 잠 깨울 때 내가 아니면 못 때릴 줄 알고 내 홀이 부러지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야속하고 화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위가 나오네요. 맞다, 니 말 맞다. 야, 옷을 마름질해서 베어낼 때는 나 아니면 못 해놓고 갑자기 막 잘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막 던져버려. 두 다리를 각각 잡아 흔들 때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니? 헤아릴 수 없다. 바늘이 한숨 짓고 말했다. 야, 너는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의 손에 내가 보채며 이 요망하고 가닥한 말을 들어야 하는데 뼈에 사무치게 내가 원한이 맺혀. 저 여자한테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고 한이 남는다 이렇게 쓰는 사가성어 새긴다. 뼈에 통증 그리고 한을 뼈에 새길 만큼 아픈 통증과 한이다. 그래서 각골통한이라고 하죠. 나의 약한 허리를 휘두르며 날랜 부리를 돌려서 힘껏 바느질을 돕는 줄도 모르고 뭔가 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허리를 땅 부러뜨려 화로에 집어쳐느니 어찌 통탄하고 원통하지 않겠니?
바늘이 뭔가 잘 안 들면 이렇게 탁 올라가지고 집어넣거든요. 버리거든요. 사람과는 극한 원수지간이지만 갚을 방법이 없어 가끔씩 여자 손톱 밑을 내가 찔러가지고 피를 내요. 내 원한을 풀면 조금이나마 시원해. 그런데 저 간사하고 흉악한 감투할미가 그것도 막다란 말이야. 복수하는 걸. 근데 더 애달프고 못 견딜 일이구나. 이제 인화가 눈물 흘리며 야 너는 뭐 아프다 어떻다 말하지만 난 무슨 소리 불에 달구어지는 흉벌을 봤는데 붉은 불기운에 낯을 막 지지고 그리고 딱딱한 것을 깨트리는 것을 나에게 다 시키니 그죠 우리 견과류 같은 거 깰 때도 요거 인두 가지고 막 때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괴롭기는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울남자가 오늘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말했다. 야 니하고 하는 일이 난 똑같잖아. 나도 불로 찢어져. 욕되기는 마찬가지야. 모든 옷을 문지르고 또 목을 잡아 몹시 흔들어서 근데 목이 뭡니까? 나림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손잡이 목이겠죠. 그죠? 그래서 까불며 우격 따짐으로 그걸 또 위에서 누르니 황천이 막 나를 덮치는 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을 조르고 누르는 거니까 곧 젖을 가겠다 이 말이야. 죽겠다 이 말이죠. 황천.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따로 떨어질 때가 몇 번인지 알겠니? 자, 치루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단식하니 자던 여자가 또 깨웠어. 치루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어찌 내 그 허물을 그토록 말할 수 있니? 이때 감투할미가 사죄하며 말했다. 아유 젊은 것들이 망령되게 헤아림이 생각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주가 있지만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스러운 말을 하니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저희 맞아야 돼요. 하지만 평소에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좀 생각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럼 결국 이 친구들의 잘못을 자기가 대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겉으로 얼핏 보면 그지 뭔가 용서를 대신해서 구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살짝 보면 뭐기도 합니까? 이 여자한테 뭔가 또 사랑받는 또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다 불평불만했는데 얘가 대신 나와서 사과하면서 막 자기가 이런 말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이 감투할매를 감쌀 수 있는 것도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권력자에게 아참하고 아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감투할미에서 발견하는 것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잘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말했다.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그래서 내가 용서할게. 내 손뿌리가 성한 것도 다 할미공이니 내가 너를 꿰차고 다니면서 은혜 잊지 않을게. 비단 주민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너를 넣어서 몸에 지니며 우리 서로 떠나지 말자. 결국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를 이렇게 편애하는 역시 그런 옳지 못한 불합리한 지배층의 모습을 여기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미는 머리를 숙이고 온사를 하고 여러 번들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더라. 자, 규정치루 제목이었습니다. 했던 내용이어서 복습이니까 좀 잘 기억이 났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피역 3호 가겠습니다. 자, 고전 수필 배웠으니까 이제 현대 수필 더 나가자. 역시 아까 풍자, 우화 다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죽 제품으로 만든 걸 피혁이라고 얘기하죠. 그 세 것들이 저기 나와 있는 허리띠, 그리고 구두, 그리고 지갑이었습니다. 자, 먼저 허리띠부터 한번 가보죠. 일을 할 때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허리띠 쓰려면 앞에서 끼워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입이라고 해야 아래 턱뿐이지만 이게 뭔데요? 그 구멍에다가 끼울 때 쓰는 그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을 의지하여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그러니까 벨트가 잘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들. 종일 주인의 허리를 껴안고 숨죽인 채 지내야 한다. 어쩌다 주인이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이 턱이 빠질까 걱정이다. 실제 녀석의 친구 중에는 이 녀석은 허리띠죠. 가끔씩 금속재 목이 떨어진 녀석도 있었다. 그죠? 보통 우리 골이나 이런 그 부분들은 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행히도 솜씨 좋은 수선공이 다시 끼워는 주었지만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어떤 상태? 턱과 꼬리 부분의 금속을 제일 꼬리에 있는 그런 그 벨트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 늘 이렇게 지내야 하니까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주인이 허물 없는 친구에게 오찬이라도 초대된 날은 더 힘든다. 자, 아무리 오찬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밥을 많이 먹는 때입니다. 아무튼 밤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못 먹어도 낮에는 많이 먹잖아요. 그런 날은 물고 있던 꼬리를 놓게 하여 잠시나마 녀석을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이 무슨 말이야? 배 나온 사람들 보면 많이 먹으려고 허리띠 풀고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건 아주 드문 일이긴 하다. 잠시 일에서 해방되는 순간도 있지만 별로 드물어. 친구 중에는 별난 녀석도 있다. 또 어떤 또 허리띠인지 볼까요? 그의 주인이 모임의 뒤풀이 같은 곳에서 취하기라도 하면 허리를 꼭 껴안고 있어야 할 그 녀석의 머리를 잡고 꼬리까지 빼낸다. 자, 무슨 말이야? 술 한잔 먹고 술이 취하면 허리띠 빡 빼가지고 막 돌리고 막 그런 사람 있단 말이야. 술 돼가지고. 그러고는 모가지를 잡은 채 배를 훑어내면서 익살스럽게 외친다. 이런 거죠. 갑자기 술 한잔 먹고 이제 딱 일어나고 이제 웃긴다고 벨트를 딱 풀어서 자! 막 들고 그러는 거야. 이것이 뭐냐? 뱀이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장난치는 거야. 이것이 뭐냐? 뱀이야, 뱀! 애들은 가라! 어른들은 바짝바짝 따가워! 이거 옛날에 약장사들이 많이 썼던 멘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네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모아놓고 그 약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 한마디로 그 먹으면 안 되는 건 약인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속이 탄단 말이야. 그래서 막 팔 때 뭔가 사람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야. 끌어모을 때 막 차력소 같은 것만 보여줘. 페트병 같은 거막 코를 바라면서 쿵! 사발을 팍 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이 가지고 막 무거운 거 끌고 막 그런 거 보여줘. 그럼 사람들 모인단 말이야. 그때 모아놓고 이제 약 팔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안 사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모이라고. 취중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걱정이다. 왜? 너무 웃겨서. 배암이 무엇이기에 저리 재미있을까? 지금 다 허리띠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요즘 녀석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다.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굵어지는 것을 느낀다. 지난해 이미 사용하는 구멍이 한 칸 더 뒤로 밀려났다. 주인의 허리가 굵어질수록 녀석은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더 힘들다. 이제 꼬리에 구멍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구멍까지 턱이 닿을 수 있으면 녀석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 주인이 크고 잘생긴 신참 녀석을, 다시 말하면 새 허리띠를 하나 데려올까 걱정된다. 자기는 버려지니까. 시장에 가면 얼룩무늬 악어 가죽이나 부드러운 양가죽까지 갖가지 색깔과 모양을 한 예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걸 생각하면 앞날이 서울 퍼진다. 요게 최근에 이 허리띠의 고민이었네요. 자기 주인이 날로 배에 살이 쪄서. 자, 재밌죠? 그 다음 구두 가볼게요. 이 녀석들은 쌍둥이다. 그렇죠? 한 쌍. 얼굴이 같고 색깔이 같다곤 하지만 두 녀석을 짝지어 놓으면 좌우가 대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죠? 우리의 손이나 발처럼. 쌍둥이 녀석들은 언제나 함께 지낸다. 주인이 외출할 때 한 녀석만 데리고 가는 법이 없으니까. 쌍둥이 녀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낸다.
게다가 100근이 넘는 주인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어디든 헤집고 다녀야 한다. 한 근이 600g이거든. 100근이면 60kg, 60kg쯤 되겠네요. 6,000kg, 6,000g이니까 60kg 되겠네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제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가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해도 한 방울의 눈물마저 흘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주인을 위해 다 봉사했는데 버려질 땐 가차없이 버려진다 이 말이야. 그게 딱 요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쎄빠지게 일을 해도 결국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냥 맺혀진다 이 말이야. 자, 누구 하나 불쌍하게도 생각해 준 사람이 없더라.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은 구두들도 덩달아 신이 난다. 왜? 행사장 갈 때 구두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닦고 가잖아요. 때 빼고 광 내면 신수가 훤하고 콧등이 주인의 대머리처럼 반짝반짝 광이 난다. 사진,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잘 나가는 칭찬 녀석에게도 절대 꼴리지 않는다. 새 신발에게도. 녀석들은 비 오는 날은 싫어한다. 그죠? 구두는 습기에도 약하니까. 거리에 낙엽이라도 뒹구는 날 비라도 내리면 지푸라기에 매단 해삼처럼 내 온몸이 다 풀어진다. 진흙탕 길도 싫다. 더 시우기 한 여름날의 아스팔트 길은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서 더 싫다. 그러니까 구두가 싫어하는 어떤 날들 또는 어떤 그런 길의 어떤 모습들 얘기고요. 그렇다고 고달픈 날만 계속되는 건 아니다. 자, 행복한 날도 있네. 주인이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약속에 녀석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다. 현관에 녀석들을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종업원이 녀석들만의 자리로 잠시 옮겨놓는다. 어느 날 녀석들은 그곳에서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둘 비밀 하나를 얻었다. 뺨에 닿는 순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어느 땐가 강아지 꼬리를 밟았을 때 그 놀라운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강아지 꼬리를 밟았을 때 이 구두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생물체를 밟았을 때 그 이상한 느낌, 그것만큼이나 강한 전율을 느꼈대. 도대체 뭐길래? 볼까요? 게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까지 코끝을 간지르기까지 해줘. 그동안 주인 때 딸까지도 싫어하는 냄새를 내가 잘도 참아왔지. 즉 자기 주인이 발냄새가 심한가 봐. 솔직히 말해서 녀석도 처음에는 발냄새가 싫었지만 아휴 뭐 이제는 운명이라니 하고 살아간다 포기하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오히려 구수한 청국장 냄새쯤으로 여겨왔어. 발냄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같은 처지면서도 구두라고 다 같은 처지가 아니야. 어찌 이처럼 구두가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구두를 만났길래? 녀석들의 옆에 다소곳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가씨로부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왔대. 즉 아가씨를 싣는 그런 구두들. 게다가 잘록한 허리하며 쭉 뻗은 각선미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이힐 같은 거 연상하면 되겠죠, 그죠?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또 있을까? 향기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 전체로 퍼졌다. 녀석들은 아가씨와 함께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식당에는 신발 벗고 가면 주인이 이렇게 신발장에 넣어주잖아. 그때 옆에 하이힐과 만났다 이 말이야.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뒤부터 녀석들은 비밀의 씨앗을 마음 밭에 심은 채 살아갔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발냄새가 다 심하고 했지만 그때 그 하이힐 구두를 만났던 그 기분으로 그냥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주인이 다시 그 식당으로 가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재밌네요. 자, 이제 지갑 볼까요?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있다. 요즘은 좀 덜 그렇긴 하지만 또 남자 어른들 보면 안주머니 같은 데 지갑 같은 거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깊숙한 곳에. 지갑이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딱히 무슨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 주인의 얼굴이 찍힌 주민등록증이며 신용카드,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몇 종의 종이 조각. 이건 명함이겠지. 요즘은 뭐 다 따로따로 들고 다니지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자, 이걸 다 지갑 안에 넣고 다닌다 이거죠. 더 중요한 건 바로 돈이라는 종이이다. 주인은 그 종이를 먹을 것으로 바꾼다.
그죠? 물건 사고 돈 주니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 그 지갑은 주인의 총애를 받으면 의기양양하게 지낸다. 그렇죠. 돈을 가장 소중히 사는데 여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그때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갑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주인과 영원히 이별하는 줄 알았다. 주인은 녀석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나이는 명예롭게 살다. 그 명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해.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래서 녀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즉 의리 지킨다 이거지. 그 당시 주인은 아주 만원 전철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빽빽한 곳. 그때 문득 누군가 주인의 어깨를 툭 쳐서 주인이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도둑이야 소매치기야 라고 외쳤다.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으로 갔다. 내 지갑. 이쪽 저쪽 주머니를 눌러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요즘은 없지만 한때는 소매치기가 많았대요. 속주머니가 예리한 칼에 찢겨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마음속으로 빌었겠지. 제발 사진만이라도 돌려줬으면 하고. 이 사진이 사랑하는 뭐 애인의 사진인지 뭐 부모님의 사진인지 아니면 자식의 사진인지는 알 수는 없죠. 며칠 뒤 녀석을 찾았다는 연락에 주인이 파출소로 달려갔다. 눈물겨운 상봉이었다. 그때까지도 녀석은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 말은 돈은 다 빼가도 사진은 돈이 안 되니까 그대로 넣어서 아마 버렸겠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교자네. 겨울이면 맨손으로 어머니 무덤에 눈을 쓸어내리는 그런 주인이었으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참 깊었던 그런 효자였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피역 사무도 내용은 다 끝났고요. 자, 뒤에 학습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진짜 좀 나왔지. 규정 치료 행동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관습, 독서 문화를 이해해보자. 아까 우리가 그 개념 알아두기 앞에 읽었던 그 내용과 연관되는 문제들입니다. 가에 나타난 7가지 것들의 논쟁을 정리해보자. 근데 이거 뭐 내용 다 해서 먼저 왼쪽에 제일 왼쪽에 그 위에 있는 게 척부인, 자조자. 이거 다 뭔데? 옷감 마름질할 때 쓰죠. 재고 자르는 게 더 원래 다 마름질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두박시. 이거는 옷감을 잘라내는 거, 내는 거. 그 다음에 울랑자는 있네요. 구김이 없는 옷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인화부인. 이거 구김살 펴는 거죠. 그것도 옷감을 곱게 만들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감투할미. 역시 그 손 안 찔리게, 손 안 아프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청혼 흑백과 같이 실. 역시 실은 바늘 늘 따라다니면서, 그죠? 바늘이 자기 없으면 절대로 공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새우각시. 역시 아무리 잘 잘라도 자기가 없으면 옷 안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거 중요하죠. 이번에 조선시대 한글로 지어낸 내간체 수필이었다. 이 글 속에 반영된 이 문화 한번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글에 반영된 내용. 가위, 자, 바늘 등 규중에서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소재로 글을 썼다라는 것은 그 당대의 사회문화적 관습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자들의 어떤 일상에 늘 하는 일이 바느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바느질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봤을 땐 이 향유층이 아마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 점점점 여성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글은 내보다 옛날에는 남자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런 한글이 보급되고 이것도 한글 수필이거든. 한글이 보급되면서 글자를 알게 되는 여성들도 작가층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에 반영된 내용. 글하는 선비는 필목 종이 벼루로 문방사호를 삼았는데 여자들이라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 대목에서 역시 주로 남자들이 그지 글을 쓰는 주체였잖아. 근데 이제 여자들도 점점 그런 글 작가로서의 활동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로 글을 쓰는 주체는 남자 선비들이었다.
하지만 점차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글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로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반대로 유교 사상의 기본인 장유유서 사상이 반영되었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7번 중에서 그나마 가장 지혜롭다고 사람에게 평가받았던 게 감투할미였잖아요. 장유유서란 말 알죠?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어떤 따지면 노인들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바로 감투할미가 가장 좀 지혜로운 그런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 장유유서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피역 사무의 중심 내용 찾고 글쓰기 관습을 파악해보자. 나에서 세벗의 외양 또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아보자 했는데, 일단 허리띠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만든 그 턱, 혀, 고개, 꼬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허리띠를 차고 있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좀 묘사했죠. 그리고 구두 같은 경우는 쌍둥이라고 하면서 그 좌우가 또 대칭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갑은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고 했죠. 아무래도 돈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2번에 다음을 참고해서 나의 나타난 글쓰기 관습을 파악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조건이 됩니다. 50년대 이후 수필은 철학적인 사고나 통찰, 인생의 관조를 설득하는 경향의 사회적 수필과 인생을 성찰하고 자연에 몰입해 심성을 서정화하는 개인적 수필로 나눌 수가 있겠다. 크게 두 개, 사회적 수필, 개인적 수필. 역시 대비를 짜게 생각하고 관련 정보는 필요할 때 추가로 이렇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째, 그러면 이러한 현대 수필의 주요 경향을 한번 보자. 첫째, 제재의 다양성.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아무 소재 가지고 다 수필 쓸 수 있단 말이잖아요. 소재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네 글자로 뭐라 하지 아세요? 수필에서 간간히 문제 나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수필의 소재로서 기록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거 쉽게 말하면 일기잖아요, 수필이. 일기 쓸 때 아무 내용 가지고 다 쓸 수 있잖아요. 소재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신변잡기죠. 자, 그리고 수필의 접근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왜? 아무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도 점차 확대되었다는 걸 이런 규중치료 전문기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시각이 넓어지면서 수필의 제재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필은 이런 제재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르지만 현대 수필은 제재가 더욱 다양해졌고 글쓰기의 전문성에 제한도 두지 않아 누구나 쓸 수 있는 장르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무나 쓸 수 있다고 해서 비전문적 글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시나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시나 소설은 그래도 좀 아무래도 그런 작가의 역량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일기에 쓸 수 있잖아요. 둘째, 표현 기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수필 형식의 자유로운 양상이나 그리고 무형식성이 형식 없죠. 아까 자유롭게 썼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수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소설에 서사성을 도입한 사건 서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를 한 번씩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극적 상황을 만든다든지 복합적인 구조 등 이런 새롭고도 다양한 기법을 현대 수필에서도 종종 활용해서 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에 나타나 있는 현대 수필이죠. 글쓰기 관습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자면 일단 아까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쪽입니까? 사회적 수필이에요? 개인적 수필이에요? 당연히 개인적 수필이겠죠. 그죠? 이 피역사무의 아까 작가 이름 혹시 보셨나요? 오병훈이라고 해서 수필가이자 식물학자이자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말로 보자면 그렇죠.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점, 비전문성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재도 보세요. 이 구두, 허리띠, 지갑 아무거나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현기법에 여기서 딱 그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 피역사무가 일종의 또 의인화 기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현 기법의 의법 이런 거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범위가 그 뒤에 3번 내용까지 다 들어갔나요, 이거? 그건 안 들어갔나? 그거 빼나? 그러면 좀 문제까지 보자. 오케이. 시간도 딱 맞네, 그러면. 그 뒤에 133페이지 안 들어간 거 맞죠? 몰라? 아, 안 나갔어, 아직? 근데 혹시 쪽수로 안 나왔나? 아, 페이지로 안 나왔나, 이번에? 기억이 안 나네.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하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넘었네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마저 좀 보게.